질문을 하실 때는 거두절미하고 질문만 간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상 내지 문제점, 그다음에 해결 방안까지를 정치 현상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중에 지금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현재 상황은 감정의 정치, 분열의 정치, 한 가지 더 붙여서 어떤 무의식의 집단의 정치라고 난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그런 현상을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박병님 교수님께 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양승학 교수님께서 해결 방안까지 이야기하셨고 또 앞으로 대책이 일어날 일까지 방안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탄핵이 되든 또 민주당이 재정권을 창출하든 어쨌든 간에 더 분열의 정치, 더 양극화 정치, 그다음에 더 문제점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해결 방안이 있다면은 그 문제점만 현상만 이야기하셨지 해결 방안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 한번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한국도지사선 연구원 김종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박 교수님 준비해 주시고요. 예, 네, 이내영 교수님. 예, 이내영입니다. 한국에서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얘기가 나온 게 한 20년은 됐고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도 개헌 특위가 거의 4년 내내 열려가지고 사실 국회 내에서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청와대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됐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근데 그거는 뭐 지나고 보면 어쩌면 당연해요. 그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데 왜 그걸 무슨 권력을 양보하냐. 그래서 무산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많은 개헌 얘기를 다음 조기 대선이 되면 합의해서 권력 구조는 좀 바꾸자.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건 시효가 다 했다. 다 동의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리더십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개헌 권력 구조에 관한 한 그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반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효를 권력구조 개편이 적용되는 시효를 이번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선거로 하면 훨씬 쉬워요. 선거제도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한 10수년 됐어요. 수많은 위원회에서 했는데 막판에 가면 위성정당 만들고 자기 정당 의석수 줄일까 봐 또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뭐 다 됐다고 생각하다가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게 반복돼서 그게 어쩌면 관전자들은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개별위원이 자기 의석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고요. 권력이 그 다음에 있는 누구가 그거 양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그 권력구조 개편의 그거를 그 다음 선거로 하는 합의가 하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은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안을 해야 어차피 모든 권력적 개편이든 선거제도든 그 합의는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이상적인 견해가 현실에서 받아들여져서 세상이 갑자기 멋있게 바뀌는 적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가 지금 중앙선관위에 무슨 선거관리 여론조사 심의위원장을 해서 제가 있는 사무실에 계엄군이 왔던 관악청사가 제 사무실인데 이게 부정선거론 나온 게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만 해도 부정선거로는 일부 선거에 떨어진 의원들이 해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가서 다 근거 없음으로 판명이 됐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가지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면서 그 전에 부정선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이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니까 부정선거론을 믿는데 상당수 사람들은 부정선거론의 논리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한국 정치가 음모론이나 이거에서 지배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선관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방치하고 또 선거 관리 잘못하고 뭐 이거 다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을 이대로 방치해서 그 선관위 같은 심판의 정당성이 없어지면 한국의 선거 정치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론 같은 음모론을 타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 주장이 없어요. 그냥 막 믿는 거지, 파편적으로. 근데 그 음모론을 반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 학계나 또 학자들이, 제가 그래서 요즘 선관위 가면 부정선거론자들 다 불러서 세미나 하자. 그래서 자료 다 까고,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 앞으로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라도 그 선관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선관위가 없어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이노아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박명림 교수님께 좀 이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도 중우정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 특히 SNS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혼합 정체로 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내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하나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년 정도부터 이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해왔던 사람인데, 최근이 가장 공감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여야 내에도 공감 많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말을 안 해서, 공식적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바꿀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선거법 재판도 남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또 몇 번 더 요동칠 만한 일이 생겨나면,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도 저는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이렇게 밖에서도 많이 떠들고 대안 제시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87년에 했던 것처럼 국회 내에서 헌법 개정 특위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게 제일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아마 힘이 모아지거나 여론이 모아지면 국회 내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절박하게 요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라도 거기로 질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첫 번째 요거를 이제 그 진영이라는 게 원래 뜻이 이제 부족, 지파, 그 자기 추장 따라가고 그 혈통의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런 거에서 이제 시민으로 바뀌면서 이게 부족장에서 어떻게 그 도시 공동체 폴리스의 지도자를 거기에 존중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 저는 선생님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진영화, 최근에 이제 양극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이라는 연구소들이 좀 큰 책들을 이렇게 그 영어로 된 것들을 보면서 양극화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이미 그 민주공화국을 주장했던 몽테스키에나 휴미나 메디슨이 다 한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프랑스 혁명 때 지주인의 집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예, 전부 이제
왕정타도지. 그건 뭐냐면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권력이 집중되면 1인에게 집중되면 모든 기득 세력은 그 1인을 내세워서 인간만 바꾸지 1인만 그 기득 세력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민주공화국이나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나 이제 휴움 이런 양반들 글을 보면 메디슨도. 그래서 저는 요거를 왜 수많은 연구들이 대통령제 국가나 권력이 집중된 국가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하고 이념적으로도 진영화가 심하고 젠더적으로도 그렇고 권력을 나누면 국정의 연속성도 높고 타협성도 높고 복지 지표도 높고 평등 지표도 높은가 이거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거를 저도 이제 국제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오래 이렇게 해보면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력을 독점하면 인물을 바꾸고 진영을 바꿔봤자 사회가 크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뀔 때도 그렇지만 요즘 미국은 양극화가 그 원인이라는 이야기,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니까 미국 처음에 헌법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다 우리는 의회제 미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컨그레션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그러다 프레지던트 아메리카를 거쳐서 지금이 이제 뭐 임페리얼 프레지던트 아메리카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이제 저희가 왜 나라가 사람이고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어떤 삶을 결정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성학 선생님 말씀대로 제도가 해결하지 못할 때 저는 연합 정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 늘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진보 보수 저는 그 구분보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태우의 4당 합의부터 노무현의 연정까지는 어떤 형태든지 여야 대화를 하거나 연립정부를 수립하거나 YS도 마지막까지 DJ한테 뭐라 그럽니까? 최측근을 보내서 장관 좀 추천해달라 그러거든요. YS조차도. 그런데 이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뒤로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는 성격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독임 정부, 어떤 연립연합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적인 양극화, 진영화가 그리고 이거는 두 개가 맞물린 거라서 한편에서는 이 양극화, 말씀 주신 집단 무의식, 분열, 감정 요거를 상대를 인정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 고전에 있는 걸 그냥 지나가고 정치가 뭐냐 악마와의 계약이다. 악마라는 건 원래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마성이에요. 원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력들, 진영들과 계약이라는 건 합의잖아요. 악마와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성, 나와 진영이 다른 쪽과 합의, 계약이라는 건 컨트랙트, 공동 궤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의 핵심 이론입니다. 트랙이 진보 트랙, 보수 트랙이 칸 트랙을 맺는 게 민주공화국. 그래서 칸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는데 함께 나아가자. 컨서버티브와 프로그레스 합쳐놔서 칸그레스가 되거든요. 같이 나아가자. 굉장히 중요한 의회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때에도 이게 이제 같이 나아가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연립과 연합 정치. 그래서 제가 12월 3일 이후에 탄핵은 헌재에 맡기고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경찰이나 의회는 뭐를 해야 되느냐. 아리스토텔레스 맨날 정치라는 용어는 팔로 미래를 향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의회니까 여기서는 지금 자 당신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 192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집행권의 독임을 비판했으면 그렇게 여러 번 탄핵을 했고 감사를 했고 그랬으면 192석 입법권이 한번 연정을 해봐라. 연립을 해봐라. 당신들이 한번 협치를 해봐라. 개헌이 됐건 다른 뭐가 됐건 한번. 근데 똑같았지 않습니까? 똑같았어요. 12월 3일 이후에 의회의 입법권을 가진 쪽이 과연 얼마나 협치를 했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립과 연합 정치는 집행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입법 연대나 정책 연대를 통해서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생님
해결 방안은 지금이라도 진영을 넘어서서, 그래서 뭐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제도가 중요하지 않고 제도의 양태가 중요하다고, 이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민주공화국 이론을 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자, 민주공화국 만들었다. 그러면 똑같은 민주공화국 안에서 왜 어느 쪽은 독임으로 가고 어느 쪽은 왜 타협으로 가느냐? 그거는 양태가 다르고 운영의 양태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게, 집행권을 독임했다고 독점했다고 승자독식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입법권의 압도적인 다수의 일대에 과연 108석에 대해서 협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의 저는 그 입법부의 제1당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내영 선생님 주신 말씀은 이 같은 문제다. 그러니까 인물이냐 제도냐에 대해서 그거를, 그 논쟁 자체가 없잖아요. 민주공화국 만들 때는 없습니다. 그 인물이냐 제도냐가. 왜 그랬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constitution, institution이 사람이 국가를 함께 만든다는 거예요. 함께 만드는 게 뭐 제도라는 거는 스타일, 국가 안에 인간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와 인물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제도는 나쁜 인간들이 활개를 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나쁜 제도는 뭐냐? 유능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가장 중요한, 제도냐 사람이냐의 논쟁을 무너뜨리는 정의거든요. 좋은 제도는 나쁜 인간들이 활개를 칠 수 없는 겁니다. 제도입니다. 나쁜 제도는 나라를 일하고 싶은데 유능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온갖 뭐 춤을 춰내고 뭐 진영으로 뭐 좋은 제도는 유능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는 연립,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 연립도 없어졌지만 선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무능하고 점점 작고 점점 자기 진영만 대표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돼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구전에 다 있는 거라서. 왜? 상대방을 제압할 수만 있으면 우리 쪽에서 아무리 하자가 있어도 이거 후보 바꿨다가는 저쪽한테 넘겨주는데 민주공화국이 중요해? 진보 집권이 중요하고 보수 집권이 중요하지? 예, 그래서 그 이내영 선생님 말씀은 이제 미국 헌법 제정 때 맨날 논쟁하기, 지금 주신 말씀 저거예요. 같이 미국 헌법을 만들었지만 제퍼슨하고 메디슨이 갈리는 것도 바로 이내영 선생님 말씀 저거예요. 제퍼슨은 살아있는 세대가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하면 안 된다. 그건 폭력이다. 그때는 한 세대를 19년이라고 했어요. 19년에 한 번씩 개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퍼슨의 핵심 주장이에요. 미국 헌법은 두 사람. 메디슨은 그럼 맨날 싸운다. 제도 갖고 어떤 게 좋으냐. 그래서 타협을 이루는 게 커네티컷 대타협이고 저희가 다 아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미국은 재헌으로 만들어진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상권분리 연방제, 그 대통령제, 그리고 나머지 여성 참정권, 흑인 참정권, 18세 선거권, 4년 중임, 대통령 승계조항 다 개헌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르쳐요. 미국은 개헌이 없었던 거죠. 미국의 개헌이 대한민국 개헌보다 훨씬 최근에 이루어집니다. 1990년대까지 개헌을 해요. 미국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는 개헌을 못하고 안정적이라 해요. 쿠데타, 내전, 내란 다 대통령 국가들입니다. 내각 집권은 내가 그걸 바꾸면 되니까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요거는 메디슨과 제퍼슨이 타협을 이뤄내가지고 그 어려운, 저희에 비하면 초경성헌법인데도 미국은 개헌 사항이 발전했을 때 중요한 게, 독일을 말씀드릴까요?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칸슬러 시스템을 도입하고 독일은 지금까지 무려 우리 다음에 건국이 됐는데 67번을 개헌했어요. 한 국회가 4년에 12번을 개헌한 적도 있어요. 개헌이 블랙홀이 아닌 것이죠. 헌법이 블랙홀입니다. 잘못된 거는 바꿔야죠. 미래 세대에 맞게. 미국 대통령, 제가 두 나라만 예를 들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각제의 대표적인 국가 독일은 67번을 개헌했습니다. 건국 이래.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했어요. 미국도 저보다 개헌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헌법이 문제냐? 아니, 헌법이 문제니까 이렇게 탄핵이 세 번째나 나타나고 뭐 난리가 나는 것이지, 헌법이 문제가 아니면 왜 탄핵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왜 이렇게 대표 국회의원이 안 되고 이럽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는 두 개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경과 규정을 이것도 안 된다는 게 이내영 선생님께 좀 반론을 제기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건 인터레그넘이라 그래요. 레그넘. 자기가 집권했는데 그거를 개헌을 성공한다는 건 인터레그넘 상태에서도 지금 같은 권력의 공백 상태, 제가 박근혜 탄핵 때 더 나쁜 상황이니까 반드시 개헌해야 된다. 그럴 때도 권력이 공백 상태에 타입이 안 되는데 권력을 장악해서 5년간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야 되고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당신 개헌해. 이거는 레그넘 상태에서는 훨씬 어렵다는 것. 인터레그넘 상태가 헌법 정치의 최적이라는 거는 이건 뭐 다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장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주정은 뭐 그 처칠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질 수 있는 걸 제외하는 그 최악의 제도라고 그랬을 때에 그거는 그 이제 플라톤을 패러프레이즈 한 거거든요. 패러디한 건데 플라톤이 이제 법을 지키는 체제 중에는 그 최악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체제 중에 최소한 이제 민주정을 그렇게 할 때 플라톤은 원래 그 저희가 말한 6개 정체는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실제는 7번째 정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무슨 정체인지 얘기 아름다운 나라라고만 그래요.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그 뒤로 토마스 먼 유토피아라고 마키아벨리는 그 앞에 이제 완벽한 공화국, 쉼도 완벽한 공화국, 그 사이에 뭐 스피노자 많은 이론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지금 바로 연합 정체의 완벽성을 기하고자 메디슨은 용어를 만들어내요. 좀 더 완벽한 공화국, more perfect union. 모아라는 걸 붙여요. 좀 더 그래서 그건 미국 헌법은 인류의 역사에 존재한 모든 완벽한 공화국에 대한 구상보다 more perfect. 근데 그것이 혼합 정체라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적으로 타락하시. 민주정은 워낙 빨리 중원적으로 타락하시.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아까 그 비교적 정교한 집행부를 대통령과 국무회의로, 입법부를 민주원과 공화원으로, 사법부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그리고 전체에서 이 세 개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감독부로 떼어내서 맨날 이것 때문에 논쟁이니까 감사원, 검찰 이런 것들을 감독부로 떼어내자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말씀 주신 민주정이 너무나 중우정이나 풍민정 지금의 이런 그 대중 수준에서의 과잉민주주의, 근데 도저히 안 되게 인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진영이 집권하면 될 줄 알고. 근데 그건 저쪽에서 보기에는 악마니까, 계약이 안 되니까 컨트랙이 안 되고 공화국이 안 되고. 저는 요거를 좀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공화국이 살아나면 민주정은 살아남는데 민주정이 살아남았다고 공화국이 살아남느냐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최근에 가장 중요한 연구들이 주장을 뭐냐면요. 민주주의 자살이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왜 자유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탈냉전 이후에 비자유주의책이 이렇게 많이 아주 질문하신 거 핵심인 것이죠. 득세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뭐 푸틴부터 뭐 트럼프부터 뭐 에르도안, 두테르테 뭐 이제 네타냐후까지. 그런 말은 뭐냐면요. 민주정은 페르시아 전쟁, 냉전, 한국 전쟁 다 증명돼요. 민주정은 절대로 전쟁이나 외부 요인에서 붕괴된 사례는 정말 엑스트림이 레어입니다. 민주정이 전쟁이나 외침에 의해서 붕괴된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민주정은 대부분 내부 요인에서 붕괴됐습니다. 플라톤의 언급대로 처칠의 걱정대로 민주정은 대부분 내부 요인에서 붕괴되고 단명으로 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요거를 공화정과 합의제, 공화국 합의제로 이끌어 가가지고 민주정의 지속성을 이렇게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마 저는 말씀 주신 대로 현대적 혼합정으로서 약간 그런 권력 좀 이걸 뭐라고 붙여 정의양 사건 분립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이 세션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그 동안에 저희가 그 제도 개혁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이런 그 양극화의 문제, 그 우리 사회와 정치가 분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 혹은 그 경각심 여기서부터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 꼭 그렇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 기획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종의 빌드업이 거기서 시작이 돼서 제도 개혁까지 이렇게 온 것이고 오늘 세 분 선생님께서 많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게 제도 개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규범과 관행의 문제, 아까 그 포용과 자제 같은 그런 그 노음을 복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것들을 가만두고 상부구조만 손을 대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그 지적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제도 개혁이고 그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세 분께서 대강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대통령제 87년대 체제라고 하는 것은 대강 수명이 다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절박한 오늘 그 목소리를 저희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것은 역시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스토리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런 점에서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이 2002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해부터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요. 그래서 2002년에 나왔고 7년에 나왔고 12년에 나왔고 17년 이렇게 해서 쭉 순차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17년에는 그 대통령이 먼저 당선되고 뒤에 대통령 성공 조건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대통령의 성공 조건 책을 안 낼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성공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대통령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대통령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올해 아마 나갈 것이다. 그래서 EAI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성공 조건의 수명은 다 했다. 오늘 올해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의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3시에서 5시까지 이번 프로젝트의 나머지 꼭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아닙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꼭지들인데 5개 주제에 대해서 2부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도 참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이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박수로 오늘 패널 분들 부탁드립니다.